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윤치선.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요즘 이게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연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폭락을 한번 했다가 그쵸. 바로 반등을 했다가 그쵸.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요즘에 무드셀러님은 뭐 투자 혹시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에 이제 저는 관찰을 좀 많이 해보는데, 대학교 앞에 카페에 나가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PC, 노트북 이렇게 다 앉아있길래 예. 공부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주식 시황판을 펴놓고 정말요? 있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원들 사이에 요즘 새로운 질병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건 뭔가요? 미싱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싱아웃? 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 그러면 왜 나만 빼놓고 올라가? 내가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쵸. 이제 투자를,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증후군 같은 게 올라갈 때 꼭 빠져 있거든요. 시장 바깥에. 내 것만 빠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증후군도 있고, 뭐 또 요즘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금에서 요즘은 ETF 투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ETF 투자하실 때 이게 사고 파는 게 편한 건 좋은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 너무 자주 사고 팔다 보니까 꼭 엇박자를 타는, 엇박자 타는 엇박자를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딱 맞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니까요.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몇 번, 한 두 번 정도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다음부터 이제 엇박자 한 번 타면 계속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주식 투자 초보가인데 하는 말이거든요. 몇 번을 한두 달을 해보더니 하는 말이, 이게 자꾸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투자에 그 뭐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투자 원칙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산 배분에 대한 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얘기 정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보통 보면 듣기 좋은 말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게 듣기는 싫고 입에는 쓰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 그리고 너무 자주 들어서 마치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뭐 행동으로 하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구체적인 그 어떤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약간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별로 답도 잘 안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를 또 한 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거를 강력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죠. 어떤 분이죠? 미래세대우 BIP 컨설팅 팀의 김하중 수석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신 분이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스스로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자기 자랑 15초 정도? 네, 저는 지금 미래셋 대우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VIP 컨설팅 팀이라는 곳에서요. 저희 고객분들 만나 뵙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종의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제대로 보신 거 맞죠? 본인. 그렇죠. 그 VIP 컨설팅이니까 네. 이렇게 거액의 그 자산을 가지신 어떤 네.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네. 뭐 상담해드리고 뭐 어떤 조언을 드리고 이런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거액 자산가 분들이 받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조언 및 컨설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되겠네요. 나도 부자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부자가 곧 되실 거니까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본 그 내용을 저희가 여쭤보기 전에요. 네.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 자산가분들 컨설팅을 이제 하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네.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뭘 많이 물어보세요? 그걸 먼저 한번 여쭤보셨어요.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비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돈이 많으신 제가 이제 많이 뵙게 되는 그런 VIP 고객분들도 시장은 다들 똑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저희 모두의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도대체 이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냐 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지금 다 많으시죠. 그쵸. 아. 주식이라는 거를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하나도 없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지금 다 똑같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는. 즉 달리는 네, 말이 네. 있는데 올라타고 계신 분은 이거 언제 내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 굉장히 큰 주식을 일부 덜어내신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시장이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오를 걸 기대하지 않고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르니까 중간에 내렸는데. 네, 중간에 내리신 분도 있는데 뭐 그분은 굉장히 해피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어차피 목표 수익률 그 이상을 훨씬 달성하시고 내리신 거니까. 예. 네. 그래도 더 가면은 아쉽잖아요. 네, 더 가면 뭐 아쉬울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분산이 안 돼 있고 하나에 네, 이렇게 네, 집중돼 네. 있었으니까. 네.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좋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펀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 가격이 올라가면 오늘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이거 내일 급락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네. 이거 좀 계속 불안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시장 바깥에 있으면 또 나름 또 그죠. 다른 방면에서 또 힘든 아까 부분들도 말씀하신 있고. 미싱업 그런 것들 신드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자산 배분에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 참 어려운 게 이 자산 배분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때 또 자산 배분 너무 한가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해 주신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산 배분은 많은 분들이 되게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지루하게 지루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령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시장이 너무 올라가니까 나 이거 놓쳤다 막 이런 불안감 막 짜증나는 거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그 직전 그 무렵이나 코로나 그 코비드 저 이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빠졌을 때 딱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월 18일 정도 맞죠? 네, 그렇죠?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때 주식을 그냥 모두 다 어떤 주식에 그게 한 종목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그렇죠. 어디 그냥 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예. 사실은 그 코로나 그걸 겪으시고 그리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에 사실 이탈도 하실 거고 어떤 분이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사실 그 구간 동안 어디 가 계시거나 정말 뭘 보실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모든 거를 그냥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 그대로 갖고 그냥 쭉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이 자산 배분은 단순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사실은 돈을 자산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다. 네네네. 가령 저희가 그때 그 코로나 그 직후 혹은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아쉬운 게 항상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 사실은 바로 그 부분이 자산 배분이에요. 내가 항상 무언가에 다 투자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정말 이때 사면은 진짜 1년 아니면 2년 안에는 적어도 2배는 벌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이 절반으로 빠진 주식으로만 다 채워 있으셨다면 혹은 또 채권이랑 뭐랑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때 당장 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다 들어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 구간에 나한테는 어떠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더 좋은 기회, 높은 확률로 내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에 무언가 이렇게 운신의 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사실 하는 게 그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코로나 이슈 전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바로 지금은 또 이게 자산 배분이 말이 맞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이럴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굉장히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다 빚까지 내셔가지고 지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때 당연히 좀 덜어내셔야죠. 이런 구간에서는 자산 배분이고 뭐고 다 주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령 어떤 분이 하다못해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시고 주식을 저점에 사셔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누리면서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레버리지까지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나 무언가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 뭐 최대한 더 무언가를 벌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당연히 덜어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좀 다른 관점에서 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기회 요인이다. 네네. 예를 들면 기회를 만들기 내가 위해서. 네. 뭐 주식이라는 자산 100을 가지고 있었으면 3월 네네네. 18일 날 주가가 폭락했을 때 100이 네네네. 예를 들어 50이 됐다고 치면 네네네. 그냥 50인 채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네네. 주식이라는 자산 50 있고 나머지를 현금속으로 한 50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25가 됐더라도 이 50을 다시 네, 그렇죠. 배분을 해서 넣었으면 네네네. 그 기회를 또 잡아서 네네.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네네. 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돈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뭐 이 네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계속 부자 된다. 뭐 위기 이후에 부자가 또다시 부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면 저희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예, 예. 그 헐값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자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부자들이 또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부자 이야기 하셨는데 그 네네네. 거꾸로 그러면 네네네.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산가는 아니고 그냥 네네. 저 일반 샐러리만 있는데 그리고 가진 돈도 많지 않고 네. 해봐야 뭐 기껏해 얼마 정도 되는 네네네. 돈인데 네. 이 돈도 굳이 배분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냥 몰빵해서 그냥 어디 하나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뭐 사실은 뭐 저는 뭐 둘 다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은 돈이니까 자산 배분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일단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뭐 워낙 요즘 ETF는 말씀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예전처럼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어디 그 거액 자산가들만 만날 수 있는 PB를 만나서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에 상장되는 ETF도 마찬가지고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ETF나 펀드들은 정말 다양한 자산들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작은 돈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낮출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100만 원을 가지고도 내가 한 10만 원은 뭐 주식 ETF를 사고 10만 원은 금을 살 수도 있고 10만 원은 미국 국채 ETF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도 자산 배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00만 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자산 배분을 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너무너무 잘해도 연 10%, 15% 당연히 이렇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투자자가 100만 원이라는 혹은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난 이건 꾸준하게 그냥 연 한 5에서 10% 사이 무언가를 운용을 하면서 뭘 만들겠다 했을 때는 제가 그냥 계산기 복리로만 해도 딱 나오는 거지만 100만 원이 하다못해 500만 원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이 100만 원으로 내가 목적하고 싶은 그 타겟이 굉장히 크면 이건 다 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위험 자산을 많이 당연히 자산 배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ETF나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평균적인 거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아니라 조금은 더 세분화된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테마에 핀테크 뭐 이렇게 이 테마는 그냥 미국 주식 ETF나 뭐 나스닥 ETF보다도 변동성이 크고 주식하고 일반 나스닥의 중간 혹은 그 이상이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사실은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도 자산 배분해야 되느냐? 아니, 작은 금액도 그냥 안전하게 난 잃는 거 싫고 그냥 꾸준하게 연 5, 6%라는 이렇게 꾸준하게 굴리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자산 배분을 무언가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나는 사실은 한 5년 후에는 나 이거 1000만 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그거를 위한 자산 배분, 그거를 위한 전략을 갖고 계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면 네네네. 10배인데 그렇죠. 네, 단순히 5, 그러려면은 6% 수익 내가지고 네네.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혹은 제가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어떤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려면은 그거는 네, 다음 세대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겠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예를 들면 네, 내가 네. 이거 뭐 좀 이 자금의 성격이 네. 당장 없어도 되는 돈이고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좀 큰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배분하는 거고 네, 네. 그렇지 않고 이건 따박따박 내가 모아서 어떤 용도로 쓸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네, 네. 배분해야 되는데 자산은 배분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은데 큰 수익을 또 바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죠. 그렇게 그럴 수 생각. 없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투자 기간과 네, 자금의 네. 성격 같은 것들을 좀 분명히 한 상황에서 자산을 배분을 하고 뭐 그걸 그쵸.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사님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한 네. 10년, 아니 이사님 한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셨단 말씀 같은데 네. 목적하고 네. 투자 기간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 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공자님 아, 말씀하신다고. 그죠? 그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공자님 네, 말씀이 네.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천 년을 살아남아온 거 보면 뭔가 진실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투자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네, 이야기되는 네. 거는 좀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럼 자산 배분의 필요성에 네.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네. 자, 그 전략을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전략을 뭐 대충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네. 실제로 그거를 이제 해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네.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요. 네. 네. 그 자산 배분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뭘 어디다가 얼마만큼 해야 될지 이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뭐 자산을 펼치라는 건 알겠는데, 뭘 어디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정보들, 뭐 자료들을 뭐 일반 분들이 계속 컨설팅을 계속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러한 자료들을 어디서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나 한 데가 있을까요? 자료는 사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도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 이런 데 가셔서 에셋 앨로케이션, 자산 배분하면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올 텐데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아서 문제고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자산 배분 좋은데 일단 딱 어떻게 할까 딱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일단 자산 배분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개 섞으라는 말은 어쨌든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이것저것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일단 자산 배분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중심축이 하고요. 돼야 중심축이 필요하다. 네. 그게 지금 현 상황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주식이 그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가령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미국 국채금리든 아니면 한국 국채금리든 즉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은행 금리처럼 은행도 저희가 이제 예금자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굉장히 안전하게 나한테 주는 이자일 텐데 그런 은행 이자 같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 그 신용도가 높은 발행자가 발행하는 그런 채권의 금리가 지금처럼 낮지 않았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때는 사실은 그런 채권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로금리 이런 얘기 제가 더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더 이상 어떤 그런 채권 그리고 채권 좀 비슷한 어떤 금리형을 가지고는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나눠놓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안전하게만 하려고 그냥 예금하면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에도 주식은 메인 축이긴 했는데 지금은 그 주식의 중요성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조금은 더 이 경제적인 그리고 특히나 어떤 그 정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영역에서 기술 기반한 그 거대 기업이나 저희가 모르는 데서 굉장히 재주 있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저희는 그쪽이 편입하는 게 저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스타트업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IPO를 하기 전에 비상장으로 사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IPO한 다음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향유를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처럼 그냥 GDP만큼 주가가 그냥 오르거나 조금 더 오르는 정도이면 사실은 주식이 그 부침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의 생각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평균이 종말을 하고 그렇죠. 일정 부분 가는 곳들은 계속 가고 구경제하고 신경제하고 이렇게 막 서로 굉장히 가는 이걸 지금 저는 뭐 과도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경제 파일을 굉장히 신경제가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저희가 각각이 저희 개개인들이 구경제에 있는지 신경제에 속해 있는지 저희가 근로소득을 받는 게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쪽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그쪽 주식을 저희가 사면서 저희가 자본가가 돼야죠. 어쨌든 과거에도 주식이라는 게 메인 축이었는데 지금도 주식이 메인 축이고요.
제가 이 메인축 얘기를 먼저 시작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일단 주식이 메인축인데 자산 배분을 할 때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주식이 좋은데 이제 코비드 이슈나 아니면 또 무슨 어딘가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정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천재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할지라도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빠질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패닉에 의해서. 그때 주식이 메인축인데 주식이 망가질 때 망가지지 않는 게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식이 빠질 때 같이 빠질 만한 것들로 줄줄이 배분해 놓으시면 그건 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일단 메인축으로 볼 때 중요한 거는 주식은 성장을 먹는 거고요. 성장. 이 성장이 대단히 깨지는 요인은 어쨌든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그 기업이 우리 예상보다 그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 혹은 경제 그 주식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게 될 때도 주식이 안 좋아지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금리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리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하고 비슷한 이 통화 팽창이 아니라 통화를 다시 재흡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슈가 발생하면은 또 주식이 빠지게 될 텐데 그런 이슈가 발생해서 주식이 굉장히 흔들릴 때 안 빠지고 언제든지 유동화해가지고 빠진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류의 것들로 또 다른 축으로 저희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채권이긴 한데 특히 안전한,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많이들 요즘 많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미국인 아닌데 왜 미국 국제사라는 말씀을 요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투자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그 극단에 있는 게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 금리를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낮아져 있고 장기채 금리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금리가 또 너무나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단기채하고 유사하게.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걸 메인축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저희가 그 블럭들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갈 때는 사실은 주식이 굉장히 흔들릴 때 절대 같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 넣는 거고 그쪽에 저희가 국채나 안전한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가 금 같은 거가 대두가 되는 것은 채권도 안전하지 않은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모든 자산의 가격을 동시에 올리는 통화 팽창, 즉 리플레이션, 저금리가 이렇게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탈출구는 주식이 망가질 때 채권이 어떨 때는 탈출구가 되는데 채권마저 탈출구가 안 되는 구간 때문에 그 블럭을 지금 사람들이 금이나 혹은 어디 좀 더 공격적이거나 조금 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거에 대안으로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컴퍼니 또 달러에 예. 달러 자산도 가지는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산 배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서 너무 뭐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겠지만 제가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주식도 아니고 분명히 성장성 그리고 어떤 좋은 전망 여러 가지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주식도 아무 주식이나 안 하시겠지만 그 주식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그거를 방어를 해서 얘가 헐값으로 빠졌을 때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랑 같이 혹은 비슷하게 꽤 많이 이렇게 빠지는 주식으로 또 군데군데 담아놓으신 거는 자산은 펼쳐놨지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그런 자산 배분은 이렇게 100점이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50점밖에 안 되는 거여서 주식이라는 걸 한 축으로 하고 그 끝에는 주식이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이 정말 깨질 때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나머지 반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주식편, 안전한 미국 국채 편 아니면 미국 국채에 대한 것도 뭐 금 같은 것도 일정 부분 현재 이 투자 시장에서는 금도 어떤 달러에 대한 그 대체제로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이 주식편에는 하이드 채권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머징 국가의 국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주식이 굉장히 좋을 때 성장 전망이 좋으니까 고금리 채권도 굉장히 가격이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이리드 채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들의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 올라갈 때는 이것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채권이긴 하지만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주식의 축과 주식의 반대쪽에 움직이는 축에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안 들어가는데 리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리츠도 저는 채권하고 주식의 그 중간 정도라고 보는데 자산 배분 얘기하시면 이제 리츠도 이게 나오고 뭐 많이 하는데요. 리츠는 요번 구간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주식하고 유사하게 그리고 주식보다도 훨씬 더 반등 못하는 자산으로 지금 나오곤 있는데 결국 리츠도 결국 그 주식 편에 조금 더 속해 있는 성격이 있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리츠가 결국은 경기가 좋아서 임대료가 잘 나오고 해야지 나한테 효익을 주는 자산인 건데 경제가 올스탑 때는 특히 뭐 락다운 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 리츠라는 자산이 결국 성장이 꺾이게 되니까 뭐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보냈고 그래서 단순히 리츠도 아주 쉽게는 중위험 중수익군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즉 주식 편에 분명히 속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리츠예요. 그래서 주식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뭐 섞으시면서 하이드 채권이나 리츠 같은 것도 섞으실 수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유동성도 높으면서 굉장히 안전해서 주식이랑 리츠랑 하이힐드가 완전히 소위 아작이 날 수 있는 그런 크라이시스가 아작 나왔습니다. 아작이 나는 그런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지켜지는 자산이 있으면 회복하는 속도가 정말로 훨씬 빨라질 수 있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금리가 되게 낮아진 상황에서 주식이란 자산을 편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고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중립축에는 넣어야 되는데 주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받은 인상이고 두 번째는 이 주식이라는 군들을 볼 때 단순하게 시장에 따라 움직임을 볼 때 주식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봐라.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면 그거는 배분 효과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게 꼭 뭐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이 아니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는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리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잘 봐라. 라는 움직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주식이라는 자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 리턴의 원천이 무언가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로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요거에 기반하는 그래서 즉 성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깨지는 성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예상한 수익률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주식 편이에요. 저희가 이걸 팩터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원천이라고도 뭐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가끔 투자는 투자 전문가가 하는 거고 뭐 나는 해주는 대로 그냥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는 한동안 저희가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말로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ELS, DLS 같은 것도 그걸 대표적인 상품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 줄 수 있는데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무언가를 조금만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산이 소위 말하는 주식 편인 좀 약간 위험한 자산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 자산인지 이런 거를 단순히 수익률로 한 나한테 5% 주기로 한 거는 그냥 중간 정도 안전한 자산이겠거니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런 그 수익의 원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시면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죠? 그게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경제 위기 때 주식하고 비슷하게 빠지는 것들은 다 주식 편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편. 그래서 난 그래서 주식 대신에 난 부동산도 했고 뭐도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으신 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로는 나눠져 있었는데 자산 배분 이야기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게 보험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낼 때 더럽게 아까워하거든요. 나 이거 왜 내야 돼?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이런 생각 많이 막 하다가 갑자기 진짜 질병이나 사고를 딱 만났을 때 그게 목돈이 탁 들어와가지고 내 위기를 지켜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자산 배분은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자산이 뭐 채권이나 아니면 뭐 좀 성장이 좀 덜한 분야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깝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황이 확 반전되는 순간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배분을 그 관점에서 좀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반쯤 차 있는 유리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다들 내 컵이 지금 다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주고 올라갈 때 전체 네. 자산이 주식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 생각하죠. 사람들이.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연히 주식이 100%이신 분은 당연히 없는데 막 그 유리컵이 반만 차 있는 걸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걸 부정적으로 볼 건지 긍정적으로 볼 건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하나도 없는 거에 비하면 지금 절반이 차 있으시다. 지금 절반으로 사실은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을 분명히 향유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이럴 때 나머지 안 채워져 있는 것들은 언제든 또 더 좋은 기회에 더 높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막 채워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절대 불안감, 아쉬움을 가지시지 마시고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보험료 맞습니다. 비용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 놀고 있는 아이들만이 같이. 네, 아이들만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위원으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마크위츠가 하신 말이 있거든요. 기자분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렇게 자산 배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노후 자금은 어떻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내 노후 자금은 주식의 절반, 채권의 절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아까 말 미싱아웃 증후군 네네. 이런 걸 느끼기도 싫고 또 주가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이 다 떨어지는 것도 싫다. 네네네. 그래서 반반 정도를 담아놓는다.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한 거랑도 또 비슷한 자산 배분 네.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미래에셋대우 VIP 컨설팅 팀의 김하중 수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하중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